그 숲을 네. 보는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좀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숲, 특히 온대 숲은 여기에 저 이머전트 레이어라고 해서 그 열대 숲의 가지고 있는 것이 들어갔지만 실제 온대 숲도 네 개의 층구조가 있어요. 큰 키나무, 중간 키나무, 작은 키나무, 그리고 바닥에 있는 풀의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그 층을 이렇게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아주 활동력이 큰 새조차도 꼭대기에 사는 거, 중간에 사는 거, 밑에 사는 거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양하게 살 때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경영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탄소 중립 민관 협의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산림이 발휘하는 이코시스템 서비스 가치가 약 220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무도 팔고 버섯도 팔고 온갖 걸 팔아도 제가 보기에 한 2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슨 경영을 할 것인가? 이코시스템 서비스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숲을 만드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조림이 단순 조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뉴클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원래 이제 패시브 레스토레이션은 그냥 자연의 과정에 맡긴다 베내고 그리고 우리가 조림하는 거 이렇게 단순한 조림을 했었죠. 단순한 조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어플라이드 뉴클레이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모둠을 남겨둬 가지고 새나 이 칼라지컬 엔지니어들이 와서 날라서 자연을 이루어가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 그럼 우리가 쓰는 방법은 저런 첨단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숲은 각자 제 위치가 있어요. 제 위치가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 외래종을 심는가 하면 저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자라는 걸 평지에 갖다 심는다거나 골짜기에 자라는 것을 꼭대기에 갖다 심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 위치에 심어졌을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의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뒤죽박죽 심으면 저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외래종을 가져오는데 외래종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래종 때문에 생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래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래종을 뭐라고 합니까? 기화식물이라고 하죠. 기화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런 것조차도 국제적인 용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외래종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국립생태원 식구들하고 준비를 해서 외래종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제가 비운 트리박에서 우리가 1등을 하고서도 떨어졌어요. 과제를. 떨어져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 외래종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해충, 병해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외래종을 심었어요. 저 편백인데 그 일본의 편백이 얼마나 많이 심어졌습니까? 저걸 심어서 경제적으로 일본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또 생장도 안 돼요. 우리 자생성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심고 있어요. 또 숲을 봤어요. 왼쪽에 조림지입니다. 오른쪽에 자연숲이에요. 생물의 종류가 한눈에 봐도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복잡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과 흡수량 사이의 관계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세계 학자들이 아까와 같은 단순 조림을 했을 때는 그래 30년의 피크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혼합림을 조성하니까 그 결과는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어린 숲만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큰 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가 오래된 숲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디스터번스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포레스트 다이나믹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야, 우리들이 그걸 잘못 봤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극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천이 초기냐, 천이 후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이 후기 숲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크다. 심지어 가까운 중국에서도 500년 된 숲이 상당히 큰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했고, 한림청 산하에 있는 국립수목원조차도 국립수목원에 있는 올드 그로우스 포레스트가 탄소 흡수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묻히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한 7억 3천만 톤인데 이렇게 줄여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아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회장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자연으로 나쁜 물질도 배출하고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줄여질지 안 줄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는가. 그러고서도 이 갭이 생기니까 카본 캡처 유스 이런 쪽을 CCUS로 넘기고 산림으로 떠넘겼어요. 산림으로 떠넘겼어. 그런데 이제 산림은 과연 저것을 떠맡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생량을 줄인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서 발생량을 줄인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학 법칙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발생량과 흡수량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탄소 중립의 바른 전략이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흡수원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15년 전쯤에 측정했던 라이파리안 포레스트의 탄소 흡수 능력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이 2배가 되거든요. 2배도 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라이프리안 존에 숲을 만들자면 토목공학에서는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우리 환경부는 조금 게을러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을 줘도 받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민관 협의체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러면 왜 2030년에 지금의 흡수량이 2배로 떨어집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무가 늙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분들이 얘기했던 인공조림지입니다. 이건 조림한 외래종입니다. 이 밑에 자생종이 전부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국제저널에 논문까지 내고 산림청에도 보내줬어요. 숲, 나무는 수명이 있어도 숲은 수명이 없거나 아주 길다. 얘가 늙으면 얘가 올라가서 채우는데 왜 그 숲이 10년 만에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느냐. 그래서 이걸 측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더니 측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측정을 안 한 게 있어요. 흡수하는 것만 측정했어요. 그럼 산림에 호흡량이 있어요. 그걸 측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IPCC 티어 2 핑계를 대면서 토양호흡을 뺐어요. 토양호흡 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토 프로토콜 때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했어요. 2015년에 파리 협약이 되니까 모두가 해봐라 그랬어. 지금 티어2를 쓰지만 티어3를 요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 면적이 일본 국토 면적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이 대략 한 3.5배가량 크죠. 일본의 흡수 능력과 우리 흡수 능력을 비교했어요. 일본 흡수 능력이 우리 흡수 능력이 1.3배뿐이 안 돼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이 자료를 내놨을 때 과연 우리 자료를 믿어줄까? 그래서 토양호흡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자라는 숲의 체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림지는 지금 거의 조림수종은 수명을 다하고 조만간 야생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생태 복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조림이
시원찮게 시작했지만 그 효과는 창대하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 창대한 효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약간은 계산된 전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탄소를 보기 위해서는 카본 사이클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카본 사이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생산성을 측정해야 됩니다. 뭐 이막하신 교수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대생정법 아주 힘든 노동이죠. 상대생정법을 해서 희귀식을 구한 다음에 그 순생산을 측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테로트로픽 레스피레이션 동물과 미생물의 호흡을 측정해서 그걸 빼줘야 순생태계 흡수력 NAP Net Ecosystem Production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생각하고 내가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탄소중립위원회나 탄소중립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이 타워를 만들 때 제가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서 5억을 받아가지고 타워를 설치했는데 설치하면 뭐합니까? 측정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203억을 들여서 또 타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재부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나 잘 측정하라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다고 해서 너무 안 됐으니까 또 우리들이 동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전략을 잘 세우자.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 코로나와 같은 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미리 예측해서 제공해야겠다. 이 키워드를 갖고 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야 되는 현실이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나무 벌기령 30년에도 단축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봤어요. 소나무를 갖고 재보니까 소나무 높이 생장은 한 40년 이후에 둔화되고 직경 생장은 한 60년 이후에 둔화되고 우리나라 우점하고 있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20년 정도 더 뒤집니다. 왜? 소나무가 상대적으로 천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데 30년보다 더 당기냐?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해결됐어요. 안 당기겠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무튼 나무를 베어내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숲이 해주던 역할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발표하실 때 이베포 트랜스피레이션인데 이베포 트랜스피레이션에서 주변에서 열을 빼앗으니까 온도가 시원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 태양광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온도에 비례해서 토양호흡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서 흡수 능력을 많이 하기 전에 토양에서 벌써 발생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 중에는 식생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3배가량이 있는데 이것이 분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온을 논할 때 툰드라 지역의 기온 상승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유기물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이거 기후변화를 걷잡을 수 없이 간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막자. 그래서 1.5도가 나온 거고 2도가 나온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이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게 물론 국제적으로도 화석연료 사용해서 발생량이 늘어난 걸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토지 이용을 바꿔서 이것이 발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저는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것보다 저것이 토지 이용이 일어나서 온도가 상승해서 발생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자급자족 농업을 할 때는 토지 이용 강도가 약했죠. 근데 기업형 농업을 할 때 이렇게 됐고 2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탄소 수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늘어났다. 교과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 우리나라 연구자가 참여한 과제예요. 서울대 학교에 지구학부에 있는 분이 아마 일저자일 거야. 그래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때 빙하기가 시작돼서 온도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7,000년 전에 농경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한 이 시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원래는 이때 이산화탄소 온도가 낮아지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농경 활동이 약 40ppm을 증가시켰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우리는 막 영웅처럼 많이 배워 찾게 되는데 배웠는데 그때 사람만 옮겨간 게 아니라 전염병을 옮겨갔어요. 전염병을 옮겨가서 남미 대륙에서 인구를 한 5천만 명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농경지가 불과 한 5, 60년 만에 자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여기에 보면 오르비스 스파이크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0ppm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토지용 강도가 우리가 기후변화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하는 탄소 수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토지용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빨간색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노란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즉 숲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랬더니 온도가 어떻게 되냐. 위성 영상으로 비교해본 온도 분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숲이 있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백두산 지역은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토지용 강도가 높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5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템퍼레처 아노멀리로 하면 아노멀리로 하면은 훨씬 더 뚜렷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저건 위성 영상에 있으니까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주요 체크수에서 30년 이상 기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상승했는가 기온 상승을 구해서 기온 상승을 구해갖고 서퍼로 이렇게 플로팅을 하고 토지용 강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도시가 많은 이 수도권 지역과 영남권 지역이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갔죠. 기온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이런 강남권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서 온도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 숲이 있는 국립공원, 산 이런 데 차이는 뭐 당연히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의 조금 시원찮게 심어진 나무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경우 도심과 도시이각 사이에 계절에 상관없이 평균 온도가 5도 차이 납니다. 그럼 여기처럼 일교차가 큰데 야 5도 차이가 뭘 크냐 하루에도 20도 차이가 나는데 평균 온도 5도는 다릅니다. 평균 온도 5도는 위도 5도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럼 위도 5도 차이가 되면 우리 국토 영역을 벗어나는 큰 차이가 토지용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소위 도시 열섬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이 2배 이상 높아진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숲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저희 학교 옥상에 요즘에 교수들이 뭐 발언권이 없어서 나무 심는다고 해도 허락도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조경을 시원찮게 해놨더라고요. 조경을 시원찮게 해서 제가 몰래 가서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를 왜? 건물 옥상이 바위산과 같잖아요. 바위산은 소나무가 우선적입니다. 소나무를 몰래 심고 소나무 숲에서 표토를 걷어다가 씨를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소나무 숲이 만들어졌어요. 야 이걸 언제 공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런 숲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거 보는 재미로 학교 오는 것 같다. 진짜 좋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지금쯤 공개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드는 거다. 근데 완전히 조경하는 걸 망가뜨린 거죠. 소나무 숲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주변 지역과 비교해서 이 숲이 있는 곳이 온도가 상당히 낮고 여기 불암산 지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온도가 근접할 정도로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동네 저희 집 반포인데 고속터미널 뒤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거기다 건물을 지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만들어줬어요. 만들고 거기다 분수를 설치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분수 주변이 온도가 크게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그럼 분수를 전부 만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전달해야 돼요. 우리 김범주 교수님이 다음에 하천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심에 있는 하천이 무척 많아요. 복개된 하천이. 그걸 열게 되면 도시 열섬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실제 청계천에서 입증된 자료는 청계천 복원했을 때 주변 온도가 0.7도 낮아진 것이 국제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저는 해석을 달리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아는 나무를 별로 모르니까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나무를 가지고
생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요즘에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막 세 가지가 나와요. 원래 소나무는 4월부터 7월 초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막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게 아니냐? 근데 만일 겨울에 겨울 추위가 오면 제가 월동 준비를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도관을 통해서 가도관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도관이 얼게 되면 나무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비정상적인 저런 생장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심에서 심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벚꽃 개화일도 여기 도심과 도시유곽 사이에 이런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거 고도 보정을 하면 한 그 외곽과 도심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역으로 기온 상승 계수하고 대비시켜서 계산해 보면 한 기후 변화가 한 50년 이상 더 빨리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소나무의 비정상적인 생장이 많이 일어난 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의 도심 밑에는 외곽 했을 때 도심 지역에서 소나무의 비정상적인 생장이 저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도심 공원 쪽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빈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생장은 도시 공원 쪽에서 줄어드는, 그러니까 도시 공원을 만들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전에 그 분수 설치했던 곳에 비교하면 분수 주변은 분수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장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리가 증가해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장이 거리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화에서 받아줬으니까 설득력 있는 자료로 평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강원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천을 갔더니 화천 군수가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 말씀 좀 어디 가면 꼭 좀 해주세요. 우리 화천 땅인데 나는 10% 쓰고 서울 수돗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90%를 땅을 투자한다. 이건 뭐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이게 이제 탄소 수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자체별 탄소 발생량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아까 제가 타워 설치했던 거, 이것도 뭐 정부에서 돈을 안 줘갖고 거의 제 자비로 그걸 연구를 해서 NEP 값을 구해가지고 각 지역이 하며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숲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탄소 수지를 평가를 했더니 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 지자체는 탄소 흡수량이 발생량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걷어야 된다. 걷어서 이런 지자체가 계속 숲을 유지해서 한국의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받아들여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토지용 강도하고 탄소 수지도 그대로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애트모스피어라는 저널에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걸 뭐 세계 다른 지역에 발표된 자료,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산림이 있는 지역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토지용 강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나라 지자체가 기온 측정한 지가 이제 한 100년 가량 됐어요. 일제시대부터 측정하기 시작해서 그 보면 서울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뭐 대구, 부산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크면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또 도시가 작으면 상승이 느리고 또 바닷가는 조금 더 그 바다의 완충 효과 때문에 덜 빠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참나무 잎의 개엽을 봤는데, 그럼 참나무 잎의 흰갈나무 잎의 개엽을 봤는데 그걸 개엽을 뭐 옛날에 우리가 측정한 게 없으니까 제가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도시와 정부가 다른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찍는데 그냥 사진만 찍으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밴드, 빛의 밴드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밴드를 활용해서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 인공위성 영상, 모디스 영상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호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전국의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시계열적으로 재해석해서 해보니까 한 2주 정도가 빨라졌어요. 2주 정도가 개업일이 빨라진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도시화 정도하고 비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리모트 센싱이라는 저널에 논문이 실려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발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요즘에 또 국내 많은 사람들이 ICNC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을 한다고 하는데 용어는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을 가져왔는데 내용은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과 다소 거리가 있는 우리들이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겁니다. 이런 숲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했었는데 우리들이 활동에 의해서 숲이 우주와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생태계가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숲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숲을 도와주니까 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서 자연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이 해주는 혜택을 그냥 가치 평가만 하지 말고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처리할 때 트리트먼트 웨틀랜드를 썼던 거, 또 아까 김 박사님 발표할 때 미세먼지 흡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실제 자연의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급기야 UN에서 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이라고 작년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그 면적의 한 남한 면적의 35배에 해당되는 3억 5천만 헥타르의 숲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흡수하는 양도 상당히 커서 우리나라 현재 발생량의 그 한 35배 정도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숲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학회를 유치했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돈 10억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환경부에 가면 조경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생태학자의 진입을 막아. 산림청에 가면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자연대학이니까 우리 지원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핑계를 대는 화이트라이를 해서 한국의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서 도저히 국제학회를 유치할 여력이 없다. 그러고서 스무스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근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년에 호주 다윈에서 이 국제생태보건학회가 열리니까 뭐 구경이라도 가보자. 우리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삽을 떴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대한민국 이런 출발하고 있다. 그럼 그때 산림청도 우리 황폐했던 그런 나라를 조림을 통해서 살렸는데 이런 UN Decade on Restoration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계획을 해줬는데 저는 학회를 쫓아다녀가며 그걸 얻어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도심의 숲을 들여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저희 손을 펼친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린벨트가 있을 때 그린벨트가 손바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핑거, 손가락 방향으로 핑거 플랜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도심 내에 숲을 끌어들여보자. 왜? 도시 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띠상으로 가자. 실제는 이게 역발상입니다. 원래 194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도시를 어떤 쪽으로 키워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교통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전체가 도시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숲을 핑거 플랜으로 가져가자. 그 도심에 가져가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는 미국 보스턴 같은 빅딕 플랜이라는 거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저희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축 그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고 옆에다 숲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보기에도 좋고 어떤 생태계 서비스 기능의 혜택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소나무 숲을 만든 걸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맞는 숲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핑거 플랜에 도심 같은 경우 동참하게 되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다양한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때는 아까 보였던 그림과 같이 옵티멈 레인지 최적 범위를 선택해서 심어가지고 기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왼쪽 숲과 오른쪽 숲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우리 그 회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전에 주식회사 진도에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진도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때 저한테 연구비를 주시더라고요. 연구비를 주셔갖고 진도 회사 주변의 울타리를 왼쪽에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은 주변 다른 회사예요. 처음에 저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나무 심을 업자가 자기는 이런 설계는 보지 못했으니까 안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심는 이유, 심어야 될 이유를 나랑 토론하자. 그 현장에 가서 보고 토론하자 하니까 한나절 하니까 자기가 제가 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심겠습니다 하고 바꾸고 해서 심어서 저런 숲을 이루어냈습니다. 안산에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진도는 지금 저거 쓰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갔는데 저런 숲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울산 공단입니다. 우리 못 살 때 머리에 기계축 나온 것 같은 저런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그 우리가 진짜 막 땀을 흘려가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식물들에게 좀 안 됐지만 쟤네들에게 가스 접촉도 시키고 또 뭐 산성 빗물에다 담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성종을 선별해 가지고 이 내성종을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서 최근 복원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이런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15m 자랐습니다. 그 주변에 산림청은 그때 돈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10배를 들였는데 저렇게 심은 나무가 지금 제가 심은 나무의 절반 크기뿐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복원 방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탄 폐가원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끌어냈어요. 왼쪽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업, 오른쪽은 제가 쫓겨나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한번 왜 쫓겨났냐면 우리는 심었는데 거의 90% 살았어요. 산림청이 지원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심은 것은 90%가량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딴 데서 얻어갖고 심었는데 숲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 한 7, 8m 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을 제가 학교를 떠나서 만들 때도 많은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자연의 체계에 바탕을 둔 숲을 만들었고 습지를 만들었으며 이 안에 기후가 다른 지역도 심지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현장에 가서 스페인 카나리 제도까지 가서 묘목을 사왔습니다. 직접 가서. 그렇게 해서 자연의 바탕을 둔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는 엉성한데 이제 숲으로 자라났고 이 저수지를 만들 때도 이 습지를 만들 때도 물 깊이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탄소 수치를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 탄소 수치가 약 5%가량 업셋이 되는데 국립생태원은 86%가량 업셋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립생태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태적 불균형의 문제를 생겼고 선진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IUCN이나 UN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경이 아니라 또 조림이 아니라 생태적 복원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데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흡수원을 이렇게 베어내고 여기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책이다. 수준 낮은 정책이다 얘기했고 또 많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부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농경지에도 하고 우리 갯벌 남사로 등록 습지 주변에까지도 이런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고압 송전선로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산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어느 곳도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면서 헬기를 실어 날르면서
마치 이제 송전선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계획까지 발표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해질까요? 실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은 이런 도시죠. 식물이 살 수 없는 지역. 우리나라 한 것도 있어요. 이게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해서 그중 난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이 제 길로 바르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소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이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든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은 도시에서 설치하는 거다. 아까 김 박사님 발표 자리에서도 바람길이라는 게 있는데 바람길이 원래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독일이 주로 이제 내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그 방향으로 바람길을 설치했어요. 미기상에 대한 철저한 결과를 분석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섬나라잖아. 그러면 태풍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돼요. 그래서 장소에 맞는 방법을 써자. 어떤 열병합 발전소도 거기서 적절히 맞춰서 써야 되고 또 공원도 거기에 맞는 식생을 도입해야 되고 심지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도 좀 그 반사는 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고 열을 높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탄소 중립도 기후변화 적응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엘스비어 그 출판사에 북챕터 하나를 쓸 때 거기에 논문을 실었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